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다양한 건강관리법 가운데서도 잘 먹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요즘처럼 질병의 위험이 높을 때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다양한 어원을 품고 있는 열매 아로니아. 우리가 몰랐던 아로니아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슈퍼푸드, 컬러푸드의 등장과 함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똑똑한 식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끼니를 챙기다 보면 건강식만 고집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매콤하고 칼칼한 입맛에 길들여진 한국인. 하지만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고혈압이나 위암,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끼 이상 밖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 도연 씨와 동료들의 식단도 그렇습니다. 국물이 빠질 수 없는 한국인의 밥상. 맵고 짠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찌개류를 많이 찾게 되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는 말 때문일까요? 오늘도 자극적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운 도연 씨와 동료들. 식사가 끝나고 주스 드세요. 도연 씨와 동료들이 거르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로니아 주스와 함께 나른해진 오후의 활력을 찾는 일. 법무사님 소개로 해서 아로니아를 마시게 됐습니다. 근데 마시고 난 후에 얼마 되진 않았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꾸준히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로니아 전도사로 통하는 도연 씨. 그에게 아로니아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 수였습니다. 법무사들은 외근이 일단은 작고 저녁에 술자리도 좀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때 과식을 또 하게 되고 술을 먹다 보니까 간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걱정이 되죠. 이 시대 직장인들이 그렇듯 과중한 업무와 피로가 불러온 몸의 적신호. 간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가 하면 먹는 것까지 신경 쓰게 됐다는데요. 꾸준히 먹기 시작한 아로니아가 도연 씨에게 건강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좋아졌고 고혈압 수치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에 좀 활력이 생긴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일 만큼 신비의 열매라 불리는 아로니아. 블루베리, 크랜베리 등 베리류 중에서도 안토시아닌 함량과 항산화력이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진에서는 아로니아 속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 중에 C3G라고 해가지고 시아니딘 3 글리코사이드 이런 물질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 물질이 실은 이제 당뇨에도 좋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좀 떨어뜨려 준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목적용으로
매일같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로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과일입니다. 폴란드의 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서울의 한 레스토랑. 이곳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분, 스타 셰프 미카엘 셰프를 만났습니다. 훈훈한 비주얼만큼이나 화려한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는 미카엘 셰프. 아로니아에 특별한 추억이 있다는데요. 폴란드 할머니 집에 가서 아로니아 음료수 많이 마셨어요. 직접 따서 집에 가서 이렇게 물에다가 끓이면 이렇게 냉장고 넣고 그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폴란드 사람 같은 경우들이 아로니아 많이 먹으니까 아로니아는 이렇게 다 콜레스테롤 잡아서 그리고 다운시키는 거예요.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앓는 폴란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로니아 재배를 시작한 폴란드. 아로니아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와 항당뇨 기능을 하는 안토시아닌 성분 C3G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자주 먹었던 아로니아를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특별한 재료로 활용한 미카엘 셰프. 폴란드의 정서와 건강한 열매가 조화를 이룬 음식의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고단백 식문화를 고수하는 폴란드가 아로니아를 국가산업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후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어 폴란드 사람들에게 아로니아는 건강을 지키는 1등 공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이유로 국내외 스타들이 아로니아를 찾고 있다는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 건강관리에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 현주 씨. 건강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 그녀들이 선택한 방법은 꾸준한 운동, 그리고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노화의 대표적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산균 요거트와 아로니아로 건강은 물론 피부까지 관리하는 똑똑한 현주 씨. 몸매나 얼굴에 안티에이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콜라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또 영양가는 높은 반면에 소화기에는 부담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즐겨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 색깔도 예쁘고. 지금처럼 탱탱한 동안 피부 유지하길 바랄게요. 작지만 커다란 힘을 가진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여러분도 아로니아로 영양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넘치는 아이디어로, 남다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힘 중소기업. 그들이 가진 힘의 원동력 한번 알아볼까요?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콸콸 쏟아지는 물. 우리나라 수돗물은 관리 기준이 엄격한 만큼 맛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은 하루에 약 335리터. 하지만 물 마실 땐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 위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수기 물로 먹습니다. 깨끗이 정화를 했다고 해도 왠지 세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식수로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투명한 수돗물 속 보이지 않는 진실을 잡아내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아파트. 평소 수돗물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는 주부 미선 씨. 정수기로 물을 마실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양치나 샤워 같은 거 할 때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기들도 있는데 좀 그게 걱정이었었어요. 보이지 않는 가정 내 오염의 사각지대는? 가정집에서 수돗물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이 건물 자체 내 배관, 여기에 100% 관리를 못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수도배관에 문제가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초정밀 내시경까지 동원해 살펴본 수도배관 속 실체는? 들러붙은 녹과 불순물 보이시나요? 수돗물이 지나는 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수돗물에 있는 각종 성분들이 배관 안에 쌓이는 경우입니다.
그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빨간 물로 그걸 바로 녹물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오염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건강에도 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녹물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여러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을 유발하여 간에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도배관 속 오염. 재빠르게 투입되는 병준 씨의 비장의 무기들. 높은 압력을 수도배관 속에 투입해 오염물질을 밀어내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오랜 세월 쌓여있던 배관 속 이물질이 처음 바깥 구경에 나선 순간 이 배관 청소의 핵심 비법은 뭔가요? 질소의 압력입니다. 15년, 20년, 30년 이상 쌓인 그 이물질들이 쉽게 벗기지 않거든요. 쌓여있는 이물질을 벗겨내려면 압력이 필요해요, 압력이. 질소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 배관이 터질 염려가 없는 데다 내부 온도를 급속 냉각시키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단순한 세척 차원을 넘어 오래돼서 제거가 쉽지 않은 오염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다네요. 욕실과 주방, 세탁기는 물론 보일러 배관 세척까지. 특히 보일러 배관을 세척하면 겨울엔 난방비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다네요. 세척 후 깨끗해진 수도 배관. 한눈에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될 줄 몰랐는데 이제 안심하고 수돗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질소를 사용해 배관을 세척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이 방법을 고안해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야 했는데요. 세척기계 개발과 실험은 물론 현장 검증까지 거치면서 새로운 세척 방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최근 시공 의뢰도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 시공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내년쯤이면은 아마 저희가 1000억대 매출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쓰는 수도 배관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아파트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배관이 따로 있다면 공유관 청소까지 마무리해야 비로소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공유관에서 나온 물이거든요. 세대에서 방금 청소했듯이 공유관하고 같이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완벽을 기하려는 호기심과 집념이 기술의 원동력. 우리나라도 수도 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의 힘.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그들의 기술력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요? 메르스 7월까지 간다. 네. 네, 오늘 골든타임 곽수정 경제학 박사, 강훈식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 교수,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이세형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네 분과 먼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기자회견을 연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WHO죠 사무총장. 예.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기분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MERS outbreak in ROK can be stopped, although it may take a little longer than everyone would like to see. The good news is the scientists confirm that there is no genetic changes have been detected. At the early stage, contact tracing was not as complete as we would like to see it. It has been strengthened very quickly, systematically, and very significantly. And I can say very few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can do this. 네, 전 세계에서 이만큼 대응할 수 있는 국가는 별로 없다. 하지만 기대한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 결국은 6월 안에 종식은 어렵다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특위가 열렸죠. 답변자로 나왔던 전문가들 역시 이런 비슷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주 짧게 봤을 때는 6월 중에 종식되는 것은 아마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7월 중에 아마 7월까지 해서 종식되면 대단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적어도 수주 동안은 양상을 봐가면서 이 질환이 좀 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7월 중에 종식되면 대단히 성공적이란 얘기는 예. 자칫 잘못하다가 8월, 뭐 9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7월에 빨리 이제 종식이 되면 7월이라고 얘기한 거는 대부분의 그 지금 큰 이제 슈퍼 전파자, 잠재적 네. 슈퍼 전파자들의 그 어떤 잠복 기간, 관리 기간이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럼 6월 말에 끝나면은 또 거기서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그 예우 기간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끝난다는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 기간도 7월, 8월, 9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격리되고 있는 6,729명, 이 가운데 추가로 또 나오게 되면 점점 길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온 뒤로부터 잠복 기간 네. 이상을 이제 그 최종 이제 어떤 종결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것이 이제 집단 감염이면 더 길어지고 산발적 감염이어도 이제 그 종식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메르스 현황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예, 확진 환자 오늘 아침에 아직 업데이트된 상황은 네네. 아니지만 확진 환자 현재까지 어제 상황까지 165명, 사망자는 23명이었습니다. 격리자 현재 6,729명이죠. 가장 어제 뭐 TV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공기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네네. 있었는데 뭐 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그 두 그렇죠.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아직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물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또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단 그 현상 자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환자, 바로 중동을 다녀왔던 네. 분이죠. 68세 1번 환자인데요. 1번 환자. 네네. 이분이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분이 5월 20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죠. 네. 1호 환자 이제 의료계에서는 인덱스 케이스라고 해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환자가 계속 발생을 한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5월 23일부터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인공호흡기를 이제 착용을 했습니다. 기도 삽관을 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위중한 상태였는데 인공호흡기를 어제 뗐고 의식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말을 할 수 있다거나, 이제 지금 계속 가래가 나오고 있어서 그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거나 또 활동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네, 이분이 회복된 다음에도 마음은 참 편안치 않을 것 편안하지 같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그 이 환자의 이제 부인이죠. 예. 이 두 번째 환자, 국내 2호 환자, 2번 환자였는데 이분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건강이 가장 회복이 먼저 돼서. 퇴원한 네, 맞습니다. 거였죠? 가장 1호 퇴원자인데 이제 퇴원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 이제 기자들이 접촉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죄송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메르스 퇴원자 어제까지 24명으로 사망자인 23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기사도 봤는데요. 이 퇴원자 가운데는 현재 지금 40대가 가장 많다고 하죠. 비율로 보면 지금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이렇게 퇴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 14번, 16번 환자와 같이 젊기 때문에 전파력 또한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슈퍼 전파자죠. 슈퍼 전파자 중에서 이제 14번 환자,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감염을 시켰던 14번 환자, 16번 환자. 이 환자 이제 대전 쪽에서 이제 많이 감염시키는 둘 다 이제 30대, 40대 젊은 환자들입니다. 네. 이제 젊은 환자들의 경우 이제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더 많고 또 증세가 심한 가운데서 약간 또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실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고 바이러스 배출량도 늘어났던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제주도, 청정 지역이었던 제주도까지 네. 메르스에 지금 감염된 거 아니냐. 네. 확진자가 여행을 우리가 다녀왔죠. 높아지고 있는데요. 141번 환자죠. 141번 환자가 6월 5일서부터 8일까지, 그러니까 확진은 10일 날 받았는데 6월 13일 날 확진을 받았고요. 아, 예, 13일 확진 받았는데 5일서부터 8일까지 이제 제주도 여행을 다닌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그 확진을 받는 당시에 딱 드러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났죠. 네. 어떤 역학조사에서 이제 자신의 이제 경로나 이런 거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던 부분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예. 지금 제주도 아직까지 이제 좀 클린존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또 환자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행인 게 6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증세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시죠. 이세인 기자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제가 좀 의문점이라 그럴까요? 또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로서 딱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네. 5월 20일 날 발생을 네. 했으니까 오늘이 6월 20일이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까 격리자 내용도 나왔습니다. 지금 한 6,500명 정도가 격리가 되었고 4,000명 정도가 이제 해제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확진자가 나온 숫자가 해제된 분야에서, 그러니까 격리된 분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격리가 되지 않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나온 숫자가 거의 50%를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말은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제대로 WHO가 말했다시피 초동 대응과 그다음에 사후적 대응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그래서 첸 박사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뭐라 그럴까 현재 대응 조치는 강화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현재 대응 조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로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우리 보건당국이나 공공의료 단계에서는 좀 더 바람직한 대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역학조사나 전염병, 감염병 관리에서는 가장 기본인 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정부가 아주 철저히 좀 잘못했던 거죠. 초기부터 큰 영향 없을 거다. 뭐 전염력이 강하지 않다 이런 걸 했던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WHO도 분명히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이 141번 환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도 여행을 가고 났던 이후에 이제 강남 세브란스에 사실 격리가 됐다가 격리실의 걸쇠를 부수고 나가서 난동을 부렸던 환자가 소동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 맞습니다. 141번 환자입니다. 다 퍼뜨리고 다니겠다고 예, 그랬다면서요? 제가 약간 네네. 궁금한 거는 물론 6월 5일이라면 병원이 아직 공개가 되기 전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에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해도 여행을 추진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그럼 메르스가 계속 이제 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네. 또 뭐 여러 가지 찌라시 이런 것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떤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인식이나 그 대응 조치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방금 그 말씀해 주신 제주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네.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금 한 300만 명 정도가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취업 증가율이 한 3.9% 그리고 제주도 내 경제적인 어떤 매출 규모 증가율이 한 1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편만 봐도 직항로가 한 56개에서 90개로 증편되고 있고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30편에서 52편으로 이렇게 작년에 증가되고 있는 추세였는데 네네. 이 메르스로 인해서 만약에 신라 호텔이 지금 뭐 영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또 제주도 같은 관광객 특수의 악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제주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네. 아까 7월부터 8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어떤 우리 한국 경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근데 저 듭니다. 신라 호텔이 영업을 잠정 중단을 했는데요. 네. 발표한 바에 따르면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문을 닫겠다. 예. 이건 상당히 선제적인 조치고 굉장히 강한 조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투숙객들 다 내보내고 추가로 예약을 받지 예약을 않겠다고 받지 하는데 않습니다. 예, 뭐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삼성서울병원 문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삼성서울병원이 사실 초기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수요 사장단위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어제도 이거 그룹 차원에서 경영진단까지 실시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 다 하겠다 이런 일성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신라호텔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네네. 그럼 삼성그룹 전체로 봤을 때 신라호텔의 어떤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민기적 민역되다가 잘못해서 신라호텔에서 제2, 제3의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여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7, 8월이 제주도 호텔에서 가장 큰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매출 중단 뭐 그런 거 수익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영업 중단이라는 어떤 초강수를 쓴 것이죠. 비교적 인류의 적자는 좋죠. 네네, 말씀하시죠. 예, 비교적 뭐 전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네 군데 청정 지역이 인천, 일산, 제주, 전남이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제주가 뚫렸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관광객들과 더불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또 WHO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이게 7월까지 마감이 안 되면 광주 유니버시아 대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7월 3일부터 14일까지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국제사회에 큰 망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제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보건당국도 선제적인
공약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잡아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청정 지역 제주 메르스에 네. 뚫린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걱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141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방문했던 게 아니라 여행객이었기 네, 여러 군데 때문에 다녔죠? 여러 군데를 다닐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지금 가족들은 뭐 수면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동선 가운데서 이 141번 환자가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차에서 계속 있었던 계셨다고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합니다. 네. 예, 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를 보면 아주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야외 어떤 활동의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보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 좀 다행인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142번 환자랑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들이 사실은 감염이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 가족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아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니까 제주가 오염됐어요. 141번 환자로 인해서 오염됐을 가능성은 낮아는 보이지만 그렇지만 가능성 낮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게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게 지금까지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킨 거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좀 선제 대응이 필요한 맞습니다. 상황이죠. 똑같은 시나리오죠. 초기에 우리 정부가 항상 했던 게 메르스가 큰 전염력이 없다, 큰 문제 안 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염병 대응에서는 무조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 조치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바로 5월 말에 26일인가 7일인가 삼성 서울병원 네네. 가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외래 진료실에서. 네. 그 진작에 병원을 공개했다고 그러면 예. 아마 이분은 제주도 여행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수 있죠. 6월 7일 날 병원 공개를 했고 이분이 제주 여행 간 것은 6월 5일인데 예. 네.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병원 공개가 늦어진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하나의 이제 부작용인 거죠. 병원 공개가 빨랐으면은 그리고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공개가 됐으면은 어떤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도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서 그 부작용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예를 들어서 박원 시장이 지금 이거를 터뜨려서 상당히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좀 정치적인 제스처였다 그래서 어떤 또 비평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에 중앙정부와의 어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면 협의를 먼저 했었다면 관광객이 이렇게 급격히 빠지는 것도 맞고 정보 공개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예. 있었고 하는 여러 가지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합리적인 또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 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하나의 틈새가 아닐까 좀. 근데 저분도 이제 저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죠.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탈출을 하고 퍼뜨리고 다니겠다. 뭐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이겠지만 예. 실제 강남 일대에서 어제 또 난 메르스 환자인데 퍼뜨리고 다니겠다. 예. 이렇게 떠들고 다녀서 보건소를 통해서 수서경찰서에 지금 사건 접수가 된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이제 또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예, 일단 그 지금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 사람은 확진자도 아니었고 격리자도 아니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내가 확진자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전파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야, 나 이거 전파시킬 거야. 그러면서 정말 여기서 침 뱉고 가래 뱉고 뭐 이러고 다니고 이러면 정말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까 그 유언비어를 퍼뜨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은 확진자도 아니었다라고 하고 예. 되니 그렇게 되면 본인은 뭐 퍼뜨리고 다니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건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그 경우에는 뭐 처벌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141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퍼뜨리고 다닐 거야라고 하고 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정말로 나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140의 환자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단은 집과 그 병원만 이동을 했지 뭐 공중에 밀집된 장소에 가서 고의로 뭐 침을 뱉거나 가래를 뱉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걸로 보여서 그분 같은 경우도 처벌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언비어, 예. 잘못된 정보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죠. 사실 네. 제가 공교롭게 어제 저녁에 미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했는데 그 친구는 다른 건 기억 못 하는데 이 말만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메르스 환자가 이렇게 협박하고 다니는 이 이야기를 뉴스를 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예. 미국이 그 한인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있느냐. 네. 강력하게 응징하고 국가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시민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게 동시에 같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사회 전반에 이런 문제를 아예 저는 초반에 좀 이렇게 강하게 공권력으로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세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예, 미군의 원정 폭행.
60대 여성이 미군에게 맞아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투숙을 막은 모텔 주인인데 어떤 사건인지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 주한미군이 내국인 모텔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6일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군 병장의 31세 여성이 같은 미국인 남성 2명과 또 여성 1명과 4명이 동시에 모텔에 투숙하려고 했던 겁니다. 방을 하나를 잡고 투숙하려고 하니 모텔 주인이 못하게 한 것이죠. 3인 이상은 혼숙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좀 해서 방값을 환불해 주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해자인 미군 병장이 이 여성을 모텔 주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막는 남편까지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텔 주인들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겠죠. 그랬더니 이 미군 병장 신고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선전화까지 뽑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이 미군 여자 병장에게 맞아서 모텔 주인 1명은 전치 4주, 1명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조사할 한남 용산경찰서는 CCTV는 없지만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폭행을 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군 병장은요, 본인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찰은 현행범 체포해서 조사한 이후에 미군 헌병대에다가 신병을 인계했다고 합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 미군 범죄는 해마다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미군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완벽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가해자가 여성인데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혼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네. 알려진 바 기사에 나온 걸로 네. 따르면 뭐 일단 그 병장, 미군 병장 D씨로 알려진 31살의 여성이 혼자 이 모텔의 주인인 양 씨와 그리고 부인인 이 씨를 폭행을 혼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저희 이제 사회와 정치 아이템 넘기면서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새롭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죠? 네. 가해자가 여성이에요. 예. 제가 처음에 남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성 네. 미군 병장인데 31살이라고 그러면 뭐 젊잖아요, 사실 네네. 미군에. 그리고 뭐 피해자들은 노부부인데 60대 한 분, 70대 한 분. 그 2분 정도 아무리 술에 취해도 30세 초반에 미군 병장은 제압 못 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뭐 제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막 파열 전치 4주, 요추험자 3주 이렇게 나왔는데 예. 글쎄 이제 미군 범죄가 좀 너무 늘어요. 근데 피해자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할 텐데 이 배상은 어떻게 미군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거 미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게요. 이게 사실은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미군한테 범죄를 이렇게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엄격하게 보면 이건 사실 공부 중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밤에 혼자 술 먹고 그러다가 사적인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엔 아마 저 미군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민사적으로 맞는데 이게 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아까 그 방송 전에 그 강수진 앵커도 저한테 물어보셨지만 이거 우리나라가 왜 수사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소파라고 하죠. 한미군사합정.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무 중에 일어난 범죄는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져요. 네. 공무 아닌 거는 2차적 재판권을 가져요. 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가 수사권 재판 가진 게 맞죠. 사실은 뭐 밤에 술 먹다 그러는 내국인 거니까. 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도 미군에서 야 이거 공무 집행 중에 한 거야. 이러고 공무 집행 증명서 하나 떼어주잖아요. 그럼 데려갈 수 있어요. 아, 사법권으로.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사법권에다 미군으로 넘어간다는 네. 거죠. 네,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파 협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주둔하는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네. 필요한 경우에는 편의와 배려를 봐줄 수 있다라는 게 소파 협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미군의 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91년에 한번 개정을 하고 2001년에도 한번 개정했습니다. 네. 근데 그 개정한 내용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선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한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고 그래서인지 미군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까 여기 자막에 나온 것처럼 기소가 되는 비율도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나중에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받다 보니까 미군의 범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소파 문제를 조금 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탄저병 사건 때문에 소파 협정이 또다시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죠. 소파 개정보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군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실효성이 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군 범죄 최근 3년간 1066건 중에 재판이 회부된 건 57건, 바로 전체 5.6%고요.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미군에 의한 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네. 일지를 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것만 모아봤습니다. 지금 6월 절반밖에 안 간 상태죠. 1월에 음식점에서 종업원 폭행, 그리고 2월에는 뒷차에 앉은 운전자에게 폭행 후 도주, 그리고 4월에 클럽에서 일방 폭행, 또 4월에서 또 클럽에서 만취해서 난동, 얼굴을 벽돌로 내려쳤다. 자, 불구속 입건이고요. 미국 헌병대에 입건 인계를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뭐 어떤 식으로 군에서의 조치가 있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 수가 않습니까? 없죠. 그리고 미국으로 출국해 우리가 본국으로 송환해 버리면 그 다음에 뭐 이걸 우리가 막 한미 범죄 인도 협정에서 가서 잡아올 겁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면 애초에 인계도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자막에 나왔던 저런 범죄들 전부 다 공무집행주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밤에 홍대 클럽 가서 술 마시다 민간인 폭행한 게 무슨 공무입니까? 하지만 클럽에 가는 게 공무입니까? 공부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차적 사법권을 가질 수 있는데 넘겨준다는 거죠. 미국에서 야 이거 공무집행주니까 이렇게 하자. 증명사나 때도 넘겨주고. 더군다나 이게 상대방 정부에게 사법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거 받아서 그래 뭐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포기해버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까 범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지금 시지 나오고 있을 텐데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2013년에 96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13.5% 증가했습니다. 근데 범죄 유형을 봐도 지금 마약류도 있고요. 강간, 폭력,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미군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될 텐데 지금 소파 개정 외에는 특별히 해결책도 없잖아요. 해결책은 없죠. 소파 개정 외에도. 소파 개정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사실 공무집행 중인 범죄에 대해서 미군이 사법권을 가지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거는 모든 나라의 어떤 그 군사협정들 같은 거 그렇게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으나 그게 아니라 공무랑 상관없는 엄연한 한국 민간인에 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수사권과 사법권을 완벽하게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거든요. 그 길 자체를 애초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민간인에 대한 공무와 상관없는 범죄는 당연히 우리나라 수사권과 사법권이 미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의 선전포고. 네, 황교안 신임 총리 52일 만에 총리 공백을 깨고 드디어 임명됐는데요. 취임식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기대와 뜻을 받들어 모든 국정을 국민 중심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메르스 종식이 시급합니다. 저는 국무총리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메르스를 조속히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일성은 메르스 종식이 시급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국무총리 임명되자마자 이제 일정일 공개가 됐는데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게 3시였는데 이후 30분 간격으로의 일정에서 보시면 계속 국립중앙의료원, 중구보건소, 범정부 대책회의 참여할 정도로 이 메르스 어떻게든 좀 잡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아주 유효적절한 행보였다. 물론 총리가 첫해 임명장 받자마자 저렇게 다닌다고 해서 메르스가 줄어들진 않죠. 근데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어쨌든 지금 총리 공백 상태 50일 상태 공식 상태가 끝나고 총리가 임명했다. 총리가 들어오자마자 메르스를 잡겠다고 선언을 하고 저렇게 다니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에서 조금의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컨트롤 타워로 이제 총리가 관할을 하게 되면 조금 어떤 컨트롤 타워 부재라든지 혼선 같은 게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어서 황교안 총리의 행보는 굉장히 유효적절한 좋은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달려간 것. 이게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총리로서의 발빠른 저런 움직임은 바람직한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속내와 겉내가 늘 있듯이 좀 더 이 속이 꽉 찬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과 하고 계시는 이 소통의 방식, 이 방식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뢰가 쌓인다는 건데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이 소통의 문제의 방식에 있어서 경제 관련돼서 안보에 관련돼서 또 의료적인 측면에서
또 관광적인 관광객 유치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근거로 한 저런 현장 방문이 이루어져야지 단지 혼자 뒤에 많은 사람을 이끌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이런 식의 그 소통은 신뢰를 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황교안 총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총리가 있을 때와 총리가 없을 때가 다르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총리가 계속 안 계셨는데도 별로 몰랐어요. 그럼 총리가 이제 오셨으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반쪽 총리라는 말도 나오는데 반쪽 총리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야당이 안 들어왔으면 반쪽 총리가 되는데 여야가 표결로 이렇게 총리가 인준되셨기 때문에 반쪽 총리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만평 하나 실렸더라고요. 낙타가 웃으면서 아니 나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되셨는데 이제 메르스 잡겠다고 하니까 토사구팽하는 거냐 뭐 이런 만평이 실렸더라고요. 지금 메르스를 잡기 위해서 정말 뛰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행보를 보여주셔야지 선거 유세하듯이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메르스 현장을 찾아가는 것을 무슨 선거 유세하듯이 가서 사진 찍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5개로 나눠져 있는 컨트롤 타워, 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우리 무슨 일만 생기면 기구부터 만들고 조직부터 만들고 위원회 만드는데 지금 5개로 나눠진 이 기구부터 일원화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정부가 대응이 늦고 질병 정보를 숨겨서 이렇게 큰일을 키웠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뭐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의미 없는 비밀주의로 일을 키웠다. 뭐 BBC도 그렇습니다. 메르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중동 외에서는 1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온 나라는 처음이다. 전부 정부 대응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외신 기사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께서 지금 되셨으니까 실질적인 그 컨트롤 타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인들 특히 뭐 총리 정도 되면 말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이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행보로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그러니까 과제와 동시에 이제 또 해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집권 3년차 메르스 정국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아마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문제가 있을 테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좀 아쉬웠던 건 저는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들은 총리가 내 가족이 메르스에 감염됐다는 자세로 이번 문제를 좀 임했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좀 따뜻한 마음과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민들이 마음이 헛헛한 것은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풀어나가는 총리로서 조기에 종식시키고 국정과제들로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미칠 경제적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걸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다 잡아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무총리가 돌아왔다는 걸 보여달라. 뽑는 것과 있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 선거 유세처럼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 황교안 국무총리 어떤 의지를 비쳤는지 저희가 한번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부처 비상한 각오로 메르스 종식에 최선을 다해달라. 오늘부터 메르스 종식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했습니다. 오늘부터 각 부처 장관 퇴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황 총리 앞으로 해결 과제가 첩첩산중인데 절친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동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40년지기. 40년지기. 이종걸 원내대표. 축하 인사가 아닌 어찌 보면 악담일 수도 있는 말을 건넸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불소통, 소통하지 않는 정권의 상징처럼 보이는 총리 후보자가 이제 총리가 돼서 그런 모습이 국정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될지,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정부 질문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야당, 황 총리에 대한 강력한 추가 검증
할까요? 뭐 추가 검증은 사실 뭐 청문회 때도 못한 거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할 수 있으면 청문회 때 했겠죠. 네, 네. 다만 이제 청문회 인준 과정에서 여야 간에 약간의 어떤 신사협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가 본인이 어떤 의혹들이라고 제기됐던 것에 대한 이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이 됐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겠죠. 다만 그거 이상 야당이 공격하기는 시기도 적절하지 않고 공격할 방법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네, 이종걸 대표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큰 재앙이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센 발언이시대요. 네,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친구 네. 만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참 정치권에서 만나면 예전에 친구 사이도 이렇게 되나 봅니다. 근데 기왕 되셨으니까 좀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메르스 사태로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뭐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 메르스 사태가 3개월 동안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가 져야 될 비용이 한 20조 원에 네. 달한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이제 예전에 고건 총리처럼 고건 총리가 사스 대응했던 것처럼 그런 대응을 메르스에 대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대정부 질문에서는 야당이 원하는 것은 뭐 자료 제출 이런 거가 아니고 야당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사과의 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절한 정치적인 수사로라도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렇게 해서 여야가 갈등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당초 이렇게 반대했던 야당이 네. 총리 임명 수용을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국회법 개정안하고 좀 맞바꾸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을 어떤 의미로 보면 총리 인준에 들어가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여당을 압박하는 효과를 네.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적합하지 않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표결에 들어간 것은 반대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면 재의결을 하겠다라는 게 현재 국회의장의 이야기고 또 국회의장의 재의결이 될 때 새누리당도 표결에 들어와서 해라. 네.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은 총리지만 같이 표결에 임했듯이 네. 당신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부권 행사라도 같이 와서 표결에 임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도 지금 메르스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황교안 총리의 인준에 들어갔지만 네. 또 어떤 정치적인 수학으로 보면 이후에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거부권 행사 시 정국에서의 네. 한 수를 놓아두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의미에서 보시면 이종걸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가 하신 말 국회법 통과에 얼마나 방해가 될지 또는 이게 소위 말해 트레이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김무성 대표는 이미 약간 다른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서 이게 친구가 국무총리 된 것을 시기하거나 뭐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회법 통과는 무사히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종의 은근한 표현이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위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방금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교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저기 20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아마 추경 예산의 규모를 또 하나 이렇게 은근히 한경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국회법 개정안. 아까 곽 박사님께서 김무성 대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참 저희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그걸 또 결재를 갖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이 발언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굉장히 과정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도 찬성을 표했을 뿐더러 또 네. 200명이 넘는 전체 300 국회의원 중에 200명이 넘는 분이 찬성을 해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위헌성이 있는 걸 찬성하고 법안으로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다가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로 넘기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먼저 읽고 김무성 대표가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좀 김무성 대표 개인적인 거 보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전체 워딩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위헌성이 없다고 해서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봐서 헌법학자들한테 자문해 보니까 다수가 위헌성에 대해서 난감하다. 이거 참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 교착된 전국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할 겁니다.
아마 탈출구의 시작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어찌됐건 간에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는 게 예를 들어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그러면 당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과 여기서 갈라질 것이냐 같이 갈 것이냐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년 6개월 지났습니다. 임기. 반 지났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그걸 정면 충돌하기는 집권 여당으로서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꼭 국민에게도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다고 하면 조금 정면 부딪히지 않고 좀 피해가는 전략으로 갈까요? 탈출하시는 전략. 그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